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하루 46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도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 62세부터 69세까지 고령층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성이 아주 낮다며 독감 유행 시기를 고려해 접종을 미루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에 이틀째 정계와 재계 등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는 모험업법 개정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일부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만 바라보고 벤처기업에게 투자 위험을 떠넘기는 펀드 운용사의 행태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왔는데 윤 총장의 말들을 조목조목 반박 또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은 정치인의 행보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맞장구 친 추미애 장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은 위법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는 적절하게 보고가 안 됐고 라임 수사와 관련해선 감찰 결과 필요성과 상당성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수사가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서는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선처를 부탁받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할 일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여당의 공세는 국감 증인인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쟁 국감이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발언에 여당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을 12번 거론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 성품을 거론하며 윤 총장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윤 총장이 공직자의 본분을 잊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입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박찬호의 검찰입니까? 화환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정부의 불리한 수사를 막고 검찰 무력화에 앞장선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 설전도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국감은 아니겠죠.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질국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에 월성원전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내건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기 맞춰 추천위원을 선정하긴 했는데 이 현행법에 보장된 야당 거부권을 들고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했던 이현 변호사에 대해서입니다.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거부권을 공수처를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경계한 겁니다.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또는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다음 달까지 처장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선임을 공언하면서도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경론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처장 추천 거부권 카드를 쥐게 된 상황인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제출한 특검에 대한 수용을 갖다가 공수처 출범에 첫 발은 내딛게 됐지만 처장 후보 추천과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나라 밖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4일 확진자가 46만 8천 명 넘게 늘어서 사흘 연속 하루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300만 명, 또 사망자도 116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상황이 심각한데요.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20만 명 넘게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이틀 연속 8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헬로윈 행사에 참석하는가 하면 고비는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인데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미국의 상황,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재확산 국면의 정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the worst could be yet to come and that the beginning has been more or less the warm-up act for what's about to hit.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보급과 처방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겨울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메더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 We are going to control the fact that we get vaccines, therapeutics, and other mitigation areas. 전염병의 확산을 사실상 막지 못할 것이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을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패배의 깃발을 흔들며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바랄 뿐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대로라면 펜스 부통령은 자가 격리 대상이지만 유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나흘간 유세를 중단했던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후보 측은 이를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단순히 선거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고 있다며 유세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이번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9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다급해진 주요 나라들은 잇따라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파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미연 특파원, 프랑스 비롯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프랑스는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령을 전국 54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적용했고요. 이탈리아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모든 식당과 술집은 오후 6시 이후에 문을 닫도록 했고 영화관과 헬스클럽 등은 폐쇄합니다. 스페인은 7개월 만에 국가 비상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네, 거의 봉쇄 수준의 조치들인데 지금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 유럽 각국이 전면 봉쇄령만 빼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허점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통행금지 시간대를 피해서 사람들이 모임이나 활동을 계속하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Manger au restaurant à 9h du matin, aller au théâtre en plein après-midi ou sortir avec ses amis à l'heure du goûter.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les vois 2 jours, c'est un petit peu bizarre. Autrement dit, ce que vous faisiez le soir, il faut désormais le faire en plein jour.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에 극우단체가 폭죽과 화염병을 던지며 반발했고요. 스페인에선 몇 달째 폐쇄된 클럽 운영자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면 봉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감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재봉쇄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주말 새 고강도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봉쇄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역이나 그보다 더 큰 단위로 재봉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하기는 이르다. 지난 금요일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면 재봉쇄를 할 경우에 경제적 타격,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거란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신장에서 이틀 새 138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2차 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핵산 검사를 받고 있는 중국 신장 주민들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양성자가 나온 카시가루 지역 4곳에 주민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학교도 30일까지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여름 전면 봉쇄를 경험했던 주민들 사이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틀 동안 카시가루 지역에선 138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474만 명 주민 전체에 대해 핵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已进行核酸采样283.53万人，已出结果33.48万人。 문제는 이틀 동안 138명이나 감염자가 쏟아졌고 또 일본 환자가 신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면역학자는 최초 감염자인 0번 환자를 찾지 못했고 무증상 감염자도 전염력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병을 병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칭다오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항과 기차역에 대해 대대적인 검역을 실시하고 일부 지방 정부는 카시가루 방문자에 대해 14일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신장 밖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그럼 국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동안 119명 늘었고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94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환자 수는 75명을 넘어서 그 전주보다 13명 늘어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분의 1 정도가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런 취약시설에서의 감염, 또 해외 재유행 추세, 그리고 가을철 모임 증가를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새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에선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설 밖에서 감염이 시작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확산한 거로 추정됩니다. 여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요양시설, 치료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양주시 한마음실버홈과 행복회 요양원에서도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방역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업무를 계속하는 등 감염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봉사자, 이용자들이 철저하게 지역사회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업무에서 배제해서 검사를 빨리 받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인 가족 10여 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 중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일가족 4명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 관련해서도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을철에 모임이 증가하고 또 취약시설에서의 감염이 잇따라 재확산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사전에 정상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난 봄 유행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발열 기준을 강화해 공항 검역 단계에서부터 검사 대상을 늘리겠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걸까요?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실제 사람의 폐 조직을 3차원으로 배양해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봤더니 세포가 감염되는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사람 폐 속으로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이 갈고리처럼 달라붙어 인체 세포에 침투합니다. 감염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침투한 코로나19가 폐세포를 완전히 감염시키는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체가 저항하기 시작하는 면역 반응은 이틀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세포는 급격히 파괴됐습니다. 입자 여러 개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입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거의 최고 수준의 감염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감염이 완료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실제 인체의 허파과리 조직을 3차원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가능했습니다. 배양된 조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실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실험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겁니다.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생쥐의 경우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고 족제비 등을 이용한 감염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인체와는 달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폐세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됐었는데 사람의 폐를 우리가 배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사람 폐에 직접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 연구팀은 앞으로 다른 신종 바이러스도 3차원 허파과리 조직에 투입해 빠른 규명이 가능하고 치료제 개발 속도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독감 백신 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만 62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증은 드물다면서 사망 등 신고 사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공익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예진표를 든 채 1m 간격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만 62세부터 69세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받으러 왔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며 접종이 크게 줄어들까 우려됐지만 60대 고령층의 무료 접종 첫날인 오늘만 최소 26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좀 망설였어요. 맞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감기에 좀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맞아야 되겠다 하고.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지금까지 최소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각 사례별로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59명 가운데 지금까지 검토한 46명은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상 반응 우려로 꺼리기보단 독감 유행 시기를 고려해 접종을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늦어도 11월 중순달에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추운데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접종하고 나서도 20-30분 병원에서 좀 안정 취하고 나오고. 질병청은 백신 특성상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만큼 일부 이상 반응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중증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은 50만 명당 1명꼴로 생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후에 이상 반응이라는 게 불가피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집단인 만큼 백신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며 다만 의료진에게 사전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 독감 백신 지금까지 얼마나 맞았을까요?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70% 정도가 주사를 맞았습니다. 청소년은 절반 정도, 또 임신부는 35.6% 접종을 마쳤죠. 상대적으로 기저질환자가 많은 만 62세 이상 노인들, 방역당국의 목표 접종률은 85%인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지금까지 10명 중에 7명이, 그리고 만 62세에서 69세는 10%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뒤에 숨진 사례가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과 후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주사 맞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제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에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밤이 늦었는데 아직도 조문객들이 오고 있습니까? 네, 밤이 깊은 지금까지도 조문 차량이 줄을 이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는 조문객들과 이들을 취재하는 취재진으로 여전히 붐비는 모습입니다. 유가족은 오늘 아침 9시 이 회장에 입관식을 한 뒤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들어 총리와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글로벌 초인류 기업 삼성의 제2 창업자로 이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계 위상을 높였고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확고한 공로를 세웠다고 난 봐요. 재계 총수들도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고인의 동생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가족을 비롯해서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도 다녀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또 최대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조문은 삼성 전현직 사장단이었다고요?
네, 오늘 첫 조문객은요,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이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고요. 이어 김기남 삼성 부회장, 박학규 사장 등도 조문했습니다. 이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등 각국 대사들도 자국 정부에 애도를 전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수요일인 모레,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안에 선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19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당시 삼성전자의 매출은 2조 4천억 원. 30년 뒤인 지난해 말엔 230조 4천억 원, 1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숫자가 이건희 회장의 업적이라면 이제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은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삼성.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관련 재판들도 그렇지만 여권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 등 법적 변수들도 삼성의 앞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지분 8.51%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 자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총 자산의 3%를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삼성생명은 10%, 어떻게 가능할까? 계산법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생명도 전자주식을 취득가로 계산하면 5천억 원대, 총 자산의 0.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취득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쓰도록 하겠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전자주식 24조 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측 지분은 기존 21%에서 14%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지배력 요소 많이 약화될 거는 뻔한 것 같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 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 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그냥 유지토록 해주었던 것 자체가 특혜예요. 다른 보험업자들 또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계열사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위위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사기 세력들의 배를 불린 걸로 드러난 사모펀드들이 논란이었죠. 그런데 모태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정부가 만든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모아준 공적 자금을 종잣돈으로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펀드 운용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지난 2005년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세금 5조 6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들 벤처업체 살리는 데 잘 쓰이고 있을까요? 수익만 추구하고 벤처기업에게 투자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한 대기업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법,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처기업 대표 김모 씨. 2년 전 포스코 계열 펀드 운용사로부터 10억 원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2년 안에 다른 곳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좀 무리한 거다. 회사의 목적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상인 거지. 이런 거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분이 넘어갔었죠, 사실. 그 말을 믿고 서명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년 뒤 계약을 어겼다며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운용사. 그렇지 않으면 김 씨 주식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연대 보증 책임을 요구한 겁니다. 이익을 막 그냥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상환하려고 하면 사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펀드 운용사는 계약엔 문제가 없었고 대표의 주식을 담보로 요구한 건 일부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는 입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호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대표사도 해당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었고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면 무책임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더욱 많아질까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이른바 보통주 투자 방식. 업체의 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주주가 된다는 건데 위험도 감소하고 투자 원금 보장도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 등장하는 특별 상환 청구권. 은행이자 곱절의 이자에 원금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투자를 받아야 된다, 억지로. 그것은 그만큼 내가 지분을 희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리로 돌려다오 하는 것은 횡포이자 갑질의 완전 큰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 실적에 관계없이 운용사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의 모태펀드 투자, 지난 5년 동안 최소 25건이 확인됐습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가 갑질, 불공정 계약으로 훼손되고 있는데도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의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특별상환 청구권 조건이 불공정한 투자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택배 관련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을 줄이기 위해 택배 업체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는 심야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고 롯데택배는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2일 사망한 한진택배 기사 김모 씨가 숨지기 나흘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집에 가면 새벽 5시, 한숨도 못 자고 또 터미널로 나와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야간 배송이 끝나도 오전 분류 작업을 또 해야 하는 과도한 노동이 반복됐다는 정황입니다. 열악한 걸로 알아요. 분류하고 배송까지 하면 늦은 시간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한진택배가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은 심야 배송 중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밤 10시 이후 야간 배송을 전면 중지하고 배달 못한 물건은 다음 날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심야 배송을 중단한 건 택배업계 처음입니다. 물량을 특정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근로 강도를 완화하고 수입은 감소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진은 또 택배 분류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500억 원을 들여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롯데택배도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택배기사가 처리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계산해 하루에 그만큼만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한진의 심야 배송 중단은 그나마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는 분류 인력 비용 부담 주체와 투입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당장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최악의 졸속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설 사망 재해의 70% 이상이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현장 안전 지도는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일했던 김모 씨. 보고서 한 뭉치를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 명과 방문 일자, 그리고 현장 책임자 서명이 돼 있는데 정작 현장 지도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미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어요. 너무 놀랐어. 야, 이렇게까지 있나 싶어. 자기들이 막아주겠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깨 관행이다라고. 김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끝났어요, 공사는. 그런데 준공서류를 내니까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나 봐요. 통화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라고요. 했다고 하고 오라 말이니까. 그렇죠. 그걸 왜 나한테 시키면 내가 하지도 않는 걸. 공사 끝났으니까 현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시공사 측이 직접 가짜 보고서를 독촉하기도 합니다. 3월부터 이해식해서 5월달까지 저희가 필요해요.
5시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의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은 150여 개. 김 씨는 시공사가 입맛에 맞는 지도 기관을 고르고 중간에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짜 안전 점검이 오히려 중소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면 누가 원칙대로 깐깐하게 이거 고치세요, 저거 갖추세요 이렇게 지적하겠습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서로 작업이나 하는 서비스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는 1,419명. 이 중 74.3%가 이런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은 중소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상사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 당시 상사였던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기소 결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김대현 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을 거쳐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변호사 개업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5,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사과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은 지난달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고 오늘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여 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회식 도중, 또 회식 끝나고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을 휘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김홍영 검사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적인 지시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측도 뒤늦게라도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체복무 요원으로 선발된 63명은 대전교도소 등에서 앞으로 36개월간 합숙하며 복무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입교식 현장을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정문 앞,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교도소에서 36개월을 근무하기로 한 대체복무 요원들입니다. 배웅을 나온 가족들과 포옹을 하고 손인사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애써 밝은 얼굴로 떠나보내보려 하지만 끝내 참았던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남편 없는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범죄자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교식도 국민의례나 충성구호가 생략되는 등 훈련소 입영 행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제가 이제 소명해오던 바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 같아서 좀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주요 사유가 됐던 만큼 총기 등을 휴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 수용자들이 주로 맡았던 식자재 운반이나 세탁물 배부, 교도소 내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대체복무 요원들이 생활하게 될 생활관 내부입니다. 과거 경비교도대에서 사용하던 숙소를 리모델링해 마련한 곳입니다. 저희 양심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사항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과 상충하지 않고 이제 사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교한 대체복무 요원 63명은 3주간 실무 관련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 두 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오늘 처음 국회에 나와 집권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화의 조건으로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40일 만에 뒤늦은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健全な日韓関係に戻すべく、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화의 조건을 단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이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의 이 같은 선택적 외교 태도에 일본 언론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스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화의 조건을 붙이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この違反問題について政治問題、外交問題すべきじゃないというのはこれ政府の基本的な立場であります。 신문은 그러면서 애당초 한중일 정상회의는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대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첫 국회 연설은 아베 전 총리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최근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태국에서는 총리가 사퇴를 안 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다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콕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이 프라윕 총리가 사흘 안에 사퇴하라는 시위대 요구 거부했던데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시위대는 3시간가량 도심을 행진해서 방금 전에 이곳 독일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행진 내내 시위대는 총리 퇴진을 외쳤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시위를 하면서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시위대는 또 지난달부터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져 온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세대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중장년층의 참여는 오히려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주로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군주제 개혁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왕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주제 개혁 문제가 태국에서 얼마나 민감한가를 말해줍니다. 네, 태국 정부하고 의회 오늘부터 개헌 문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겨우 협상 테이블에 오른 수준입니다. 이곳 태국 헌법은 상원 의원 250명 전원을 정부가 임명합니다. 그런데 상하원 의석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당 후보에 유리합니다. 야당과 시위대는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 여당이 쉽게 헌법 개정에 동의해 줄지 또 프라윕 총리가 물러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주화 열기가 사그러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곳 방콕 포스트는 어느 쪽이 먼저 인내심을 잃을지 지켜보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주요 시장과 공원 등지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2년 뒤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통신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곳곳에 새로운 와이파이 장치가 보입니다. 요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서울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성동구와 구로, 강서, 은평, 도봉구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주요 도로와 공원, 시장 등 공공생활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보안은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2년까지 1,0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통신은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통신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 사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며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서비스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은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정부에서 공공적인 도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정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용 정지 행정 처분이나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에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며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80년 5월의 광주는 한동안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될 감춰진 역사였죠. 그날로부터 16년이 지나 1996년에 개봉한 영화 꽃잎. 한 소녀의 눈으로 본 도청합 집단 발포와 고통의 순간을 정면으로 담았습니다. 5.18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널리 알려진 대중영화의 시작이었죠. 그 이후 진압군의 눈으로 광주를 바라본 박하사탕과 시민군 최후의 순간까지를 담아낸 화려한 휴가, 그리고 26년 택시 운전사 김군까지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31년 만에 복원돼 이번 주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80년대 5.18 민주화 운동을 처음으로 다뤘다 상영 금지 처분을 받고 필름을 빼앗겼던 영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이상한 청년. 줄을 잘 서야 해. 본인은 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다 보니 칸트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매일 이맘때쯤엔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시위에 참여했다 고문을 당해 미쳐버린 시민군의 모습입니다. 진압군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참혹한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전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군의 명령을 받고 소녀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다 탈영한 병사도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죽음으로 당신들이 영전에서 사죄하나이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극장에 걸리지도 못하고 상영이 금지됐던 이 영화가 드디어 관객들을 만납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배우가 흰머리가 내려앉은 중년이 된 세월 31년 만입니다. 28일 때 얼굴을 감개가 무량하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미군이 저지른 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도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문제작입니다. 맨날 저 면상을 불려니 지겨워. 비극이죠. 역사적 비극을 피해자와 가해자 시선으로 그린 영화 두 편을 하나로 묶고 올해 광주 망월동 모습까지 담아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감독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이 영화의 책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안선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